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저변을 확대해 나가던 한국 방산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더니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은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무기가 없으면 국가의 안보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흔히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두고 죽음의 상인이라는 악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의 네티즌들도 잘나가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걸 온라인이나 SNS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위험을 살펴보면 한국의 방산기업은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평화의 수호자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로 적대적 국가의 침략에 대비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 중요 거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성, LG, 현대 등의 글로벌 대기업이 해외 연지에 법인을 세우고 생산 공장을 세우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장래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기업이 탄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의 이런 성장세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을 일삼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올 하반기 폴란드와 수출 2차 실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유럽 방면에서의 추가적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수출 2차 실행계약의 경우 K2 전차 820여 대, K9 자주포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 25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영국 자주포 사업을, 레드백 보병 전투차는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의 수주를 따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라도메어쇼에서부터 그 존재감을 뽐내왔던 FA-50의 경우 폴란드의 항공정비 MRO 센터를 설립하는 등 항공기 정비 및 운용에 관한 추가 협력을 타진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측에서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방부와 민관합동의 한국사절단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여 장관급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와는 지난 7월에 이미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윤곽이 다 잡힌 상황이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엔 9월쯤 되면 세부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폴란드에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의 엠스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과 폴란드 양국 모두에서 조만간 들려올 희소식을 기대감을 가득 품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냉전 이후 오랫동안 국방력을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요. 천만다행이게도 강력한 성능의 무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공급해주고 안정적인 후속 지원까지 가능한 대한민국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 무기라면 역시 K2 전차입니다. 실제로 벨라루스와의 국경 최일선에서 K2 흑표를 운용 중인 폴란드군은 성능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2는 폴란드 현지에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부터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델성부른 떡잎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극한의 환경에서 다양한 평가 항목을 시험했는데요. 일례로 100시간 동안 200km를 주행하고 3번의 사격 시험을 강행했음에도 K2 흑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막사에서 대기 중 화생방 공격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긴급 출동 항목이 압권이었습니다. K2 흑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동에 필요한 부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예열만 끝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외부 전원으로 포탄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K2 흑표의 최대 경쟁 대상으로 거론되는 레오파르트2가 압력과 유압, 배터리, 예열 등 시동을 거는 데에만 온갖 잡다한 조건이 필요한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100시간 주행을 기록하면서 K2 흑표의 야전 정비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K2 흑표가 모듈식 장비를 탑재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을 현장에서도 즉석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반면 구식 설계가 적용된 레오파르트2 등은 전차 정비용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동장전 장치로 장시간 교전 상황, 기동감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장전이 가능하고 뛰어난 유기압 현수 장치를 채택해 오랜 시간 탑승해도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오죽하면 K2 흑표를 한번 몰아보면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후기까지 존재할 정도인데요. 이처럼 폴란드에서 극찬이 쏟아지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K2 흑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5조 원 규모 K9 자주포 구신문 도입을 결정지은 루마니아는 K2 흑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고, 발칸반도의 불가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와 폴란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불가리아 언론 매체는 현세대 가장 강력한 전차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폴란드에 총천대 도입될 예정이다라며 일선부대의 배치가 완료된다면 폴란드는 질적인 면은 물론이고 수량에서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견디질 못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관영 매체 소우는 잘 나가는 한국산 무기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숨어 있다며 어김없이 한국 방산을 헐뜯어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최근 수년간 국제 방산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주요 무기 공급국의 지위를 얻어낸 업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중국답지 않게 웬일로 한국을 인정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한국 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걸고 넘어진 것은 KF-21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KF-21의 양산 가격 문제가 대두된 점을 지적하면서 KF-21은 5세대 전투기가 되지 못할 것이며 목표했던 양산과도 맞추지 못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KF-21의 핵심 기술 대다수가 한국산이 아니라는 점을 지목했는데요. 한국 무기는 국산화율이 낮고 이로 인해서 빈번한 체계 결함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방산의 성공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건이 시기적절하게 발생하는 등 행운의 요소가 매우 컸다면서 한국이 스스로 이룬 업적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자주포를 사면 생산 라인을 깔아주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을 걸고 넘어지며 성능이 아닌 상술로 승부한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를 살 수 없을 때 찾는 저렴한 대체품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들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증거를 대가면서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최근의 소식들만 모아봐도 이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페루 국영항공 기업 세만 페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이와 FA50 부품 생산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 카이 담당자들이 세만 페루의 시설을 방문해 항공기 정비, 랜딩 오버홀, 항공기 부품 생산 등의 역량을 평가했으며 카이의 전문가들은 세만 페루가 보여준 항공산업 발전상에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카이 전문가들은 타당성 조사 및 생산을 위해 FA50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세만 페루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카이가 중남미 지역에 FA50 생산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를 페루에 맡기려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페루는 남미에서는 흔치 않게 한국의 군용 항공기를 구매해 본 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KT-1 웅비 기본훈련기인데요. 2012년 페루에 20대가 판매된 KT-1은 현지 생산 공장까지 한국이 세워준 덕분에 페루 항공기술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공장을 중심으로 육성된 페루 항공산업은 어느새 FA50의 부품 생산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이를 이번에 카이 직원들이 확인하고 온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루 내에서는 KT-1 회사례처럼 FA50의 부품 생산도 맡을 수 있다면 추후 항공산업 역량 강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남미에 FA50 생산시설을 마련해둬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FA50이 노리고 있는 미군의 훈련기 사업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교두보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총 파급 효과가 340조 원으로 평가받는 미군의 훈련기 사업을 따내게 되면 무려 4자릿수의 FA50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이만한 수량을 전부 한국에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 전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물론 미국 내에도 생산시설을 만들게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교적 가까운 페루에 설립한 생산라인 역시 이 계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중국의 억지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도 무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말처럼 한국이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운영 및 수출에 있어서 모두 원생산국의 허가를 받는 처지라면 해외에 수많은 생산시설을 지어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카이의 직원들이 페루에 방문해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할 리 없었을 겁니다. 징검다리 건너듯 지난한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방사는 세계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지만 한번 정상 궤도에 올라 자리를 잡으면 탄성과 추진력이 발생해 일이 더 쉬워지기 마련인데요. 한국방사는 이제 개발, 생산,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경영을 생각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